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그게 당신 입에서 지금 진심으로 나온 말이야?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피곤하다며? 그럼 그냥 진이를 한 번만 불러줘. 너랑 친구잖아. 다리만 좀 놔줘.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한테 친구를 넘기라는 말을 들은 거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나랑 사는 남자가 내 눈앞에서 내 친구를 보며 욕망이 일었다고 말했어요.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내가 아닌 옆집 여자에게 끌린다면서 그걸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사람, 정말 남편이 맞긴 한 걸까요? 평범해 보이지만 믿을 수 없는 기막힌 사연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평생을 남의 걱정 들어주기 바빴고 제 속 얘기는 꾹꾹 눌러 담고만 살았거든요. 저는 정선영, 올해 46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한 시청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 13년 차에 중학생 딸과 초등학교 막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아내이자 그저 그런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서도 속이 문드러지듯 아픕니다. 사실 제 남편 이경철은 주변에서 참 괜찮은 사람으로 통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저조차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요. 결혼 초에는 자상했고 아이들에게도 무뚝뚝한 듯 하면서 챙길 건 다 챙기는 사람이었고 제가 야근이 늦어지는 날이면 식탁 위에 국 한 그릇 데워놓고 저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맞벌이였고 그만큼 서로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갈 땐 아이들 준비를 도맡아줬고 주말이면 가족 캠핑을 다닐 만큼 아이들에게도 열심인 아빠였습니다. 작년엔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오랜 꿈이었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둘이 10년 넘게 틈틈이 모은 돈으로 이뤄낸 집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선영아, 진짜 고생했다. 이젠 우리 걱정 없이 살자. 행복하게, 오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는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엄마? 그 집 진이 언니 있잖아. 진짜 음식도 잘하고 얼굴도 참 단아하지 않냐? 그때까지만 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언니가 뭐가 어때서? 제가 웃으면 남편도 피식 웃었어요. 그 언니 박진혜 씨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집에서 소규모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던 분이었죠. 명절이나 생일에 서로 반찬을 나눠 먹던 사이였고 아이들끼리 친해서 왕래도 자주 하던 집이었어요. 저한테도 너무 친절하고 남편에게도 살갑게 인사하던 그 언니. 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을까요? 남편은 그 언니를 자꾸 언급했고 어느 날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이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 한 번쯤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상상.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그저 술김에 내뱉은 소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 그게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그런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다가도 아이들 자는 얼굴을 바라볼 때조차도 그 말이 자꾸 제 가슴을 쳤습니다.
진이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 한 번쯤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상상? 왜 하필 그 언니였을까? 왜 하필 내가 아끼던 사람이었을까? 며칠 후 시장에 반찬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박진희 씨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선영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마치 그 사람 얼굴이 내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 언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저 살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을 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날 말했던 거, 그 언니 얘기, 그거 진심이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해 본 거지. 너도 그러잖아. 멋있는 남자 보면 가끔 그런 상상도 하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모두 이 사람에게만 줬으니까요. 그런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얼굴을 마주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그 눈빛 속에서 사라졌고 침대 옆에 누워 있어도 제 마음은 벌써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그 와중에도 저는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믿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태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감추고 있던 진짜 얼굴을 이제야 보게 된 걸까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그저 혼자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진짜 묘하게 섹시해서 위험했어. 나도 모르게. 남편의 그 말이 마치 제 귓가에 박힌 못처럼 하루 종일, 아니 며칠째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 언니 박진혜 씨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정했고 요리 솜씨가 좋았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살갑고 밝은 사람이었죠. 그 밝음이 그의 매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한 번도 경계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이자 아이들의 친구 엄마였고 심지어 제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워주던 이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한 남편의 시선이 그런 감정이었다니.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돕고 저녁이면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심드렁하게 말하곤 했죠. 그 언니, 요리 진짜 잘하지 않아? 나중에 한번 가서 반찬 배우든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는 남편을 보고 제 안에 뭔가가 꺼져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 말 진심이었어?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절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그냥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단 생각 누구나 하지 않아? 그게 죄는 아니잖아. 멋진 남자 보면 가끔은 그런 상상도 하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거야. 선영아, 넌 너무 답답해. 그 말이 제가 살아온 13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답답하다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야근 후에도 아이들 숙제 챙기고 생일 케이크 하나 직접 사보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여자로서의 욕망도 눌러가며 살아온 제가 답답한 여자라고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옆에 누워 있어도 더 이상 같은 이불 아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팔이 스치면 이상하게도 소름이 돋았고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마치 어깨를 움츠리듯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토록 익숙하고 따뜻하던 손이 이젠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얼굴은 부석부석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으며 며칠 전부터 염색을 놓친 흰머리들이 정수리 위로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지루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내가 나를 탓하고 있지?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후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연예인 얘기를 하다가 또다시 그 언니 얘기를 꺼내더군요. 진희 씨는 살도 안 찌고 진짜 잘 관리하지 않냐? 그 나이에 그렇게 유지하기 힘든데. 와, 대단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젠 말이 아니라 칼처럼 제 마음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한테 끌렸어?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끌려 뭐 어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너도 다른 남자한테 끌릴 수 있는 거 아냐? 서로 피장파장이지 굳이 감추지 말자고. 사람이 욕망 없는 로봇도 아니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잠을 잤습니다. 한동안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천장을 바라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죠. 잠든 게 아니라 의식을 내려놓은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장파장? 욕망은 죄가 아니야. 넌 지루한 여자야.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저에게는 고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이 결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퇴근하자마자 나갔고 저는 혼자 아이들 저녁을 차려 먹이고 먼저 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12시가 넘어서야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문틈 사이로 훅 들어왔고 남편은 비틀비틀 웃으며 저를 보며 말했죠. 우리 마누라, 오늘따라 얼굴이 꽤 예뻐 보이네. 그 말에 저는 그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미 그런 칭찬이 저를 감동시키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오늘 좀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오랜만이잖아. 그 말이 이젠 저에게 칭찬이 아닌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피곤해. 오늘은 좀 그냥 자자.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 정색을 하더니 아주 또렷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언니 좀 데려와, 진이 말이야. 그 사람이면 난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뭐라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도 피곤하다며. 그럼 그냥 그 사람을 한 번만 불러줘. 너랑 친구잖아. 다리만 좀 놔줘.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다리 좀 놔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났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하지만 곧 그 웃음은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진심이야. 그 사람 진짜 섹시하고, 요리도 잘하고, 너무 괜찮잖아. 단 한 번이라도, 나도 그런 순간을 느껴보고 싶었어. 그게 죄야? 넌 이해 못해? 그 말들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이건 욕망도 권태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 내가 지켜온 가정, 내가 품어온 마음까지 짓밟는 잔인한 모욕. 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나랑은 살지 마. 당신 진심이 그거라면 더는 같이 못 살아. 그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이혼은 하기 싫어 애들도 있고, 우린 그래도 잘 살았잖아. 그냥 즐기면서 살자. 너도 너 할 거 하고, 나도 나 할 거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사랑이 사라져서일까요? 아니면 존중이 무너져서일까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혼자 잤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제 눈물 소리만 또르륵 또르륵 흘렀습니다. 침대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진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부스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뉴스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욕망을 나눠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구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허락이라는 포장을 씌워 내게 협조를 요구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이 사람 앞에서 여자가 아니구나. 그저 아이 엄마, 같이 사는 동거인, 그리고 집안일을 나누는 파트너일 뿐이구나. 더 슬픈 건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좋아해서 더 아프고, 믿었기에 더 절망스럽고, 사랑했기에 더 미워집니다. 너도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만 욕하지 말고. 그 말이 나왔을 땐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분노도 당황도 심지어 놀라움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서였을까요? 이미 내 감정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만큼 깎여나간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써 맞춰가려고 하는 척. 이젠 지치지 않았어?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그냥 각자 마음 편하게 사는 건 어때? 그 말을 하며 그는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그런 제안을 해주는 것 자체가 공정이라도 되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대신 제 입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거야?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람 욕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넌 너무 절제하고 살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여자라는 소리 듣는 거고.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감정이 식어버린 것도 아니었고 화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자고 있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번 흔들려 볼까?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눈빛에 가볍게 흔들려 보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안겨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곧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건 몸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진심과 약속의 무게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저를 향해 답답하다, 지루하다, 한 여자만으론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제 저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굴었고 밥을 같이 먹고 아이들과 웃고 주말에는 김치 냉장고 청소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갑자기 말했죠.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가족 여행 제대로 못 간 지도 오래됐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걸 이젠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욕망을 토로한 걸 그저 솔직함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솔직함에 짓밟히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넌 나 이해하잖아. 우린 아직 서로 사랑하잖아.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우린 지금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그 말의 뜻을 끝내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웃기만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흡 소리, 그의 손짓 하나하나가 이젠 저를 편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내가 그동안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건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며 지켜야 할 가정이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방향이 어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욕망일 뿐이야. 그게 사랑이랑은 다른 문제라고. 그 말이 어떤 논리의 결과인지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는 건지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입에 올리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 말이 그를 변명할 수 있는 마지막 방패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욕망 때문에 다른 여자를 품고 싶은 사람이 그 욕망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면죄부 삼을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요즘 저는 자꾸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더 짙어졌고 피부는 늘어지고 푸석해졌으며 입술엔 색이 사라졌습니다. 무표정하게 웃는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랑받고 있는 여자의 얼굴일까? 남편은 매일 아침 제게 잘 다녀와라며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과는 여전히 잘 놀고 주말이면 마당의 풀을 정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의 눈동자엔 더 이상 저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든 머리를 자르든 표정이 무너지든 그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관심조차 받고 싶어 하는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욕망이 사랑과 다르다고요? 그럼 저는 이 사람에게 욕망도 생기지 않는 여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 말이 이 세상 어떤 말보다 아팠습니다. 한때는 그 사람의 손끝이 내 살결을 스쳤을 때 심장이 뛰었고 그의 눈빛 하나에 하루가 달라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믿음조차 나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나도 흔들려 보고 싶었어.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가슴에 새겨진 수많은 우리의 기억들이 한순간에 흙처럼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에 뛰어가던 그 비 오는 날 손잡고 걷던 우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던 날, 서로 끌어안고 울던 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신도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을까? 답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나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책임을 담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그 말을 꺼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혼 후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노트북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면죄부였다는 것을. 그가 여전히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한 걸음씩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남편의 얼굴을 낯설다고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포기했다고 해야 맞겠죠.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든, 저는 감정이라는 걸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도, 실망도, 슬픔도 이젠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에 찌든 와이셔츠, 풀린 넥타이, 그리고 늘어지게 퍼진 웃음. 야, 선영아. 그는 저를 부르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진이는 말이야. 그 집 남편이랑 사이가 썩 좋진 않대.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상상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젠 현실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집 남편, 바람 피운다더라. 진이도 알고 있대.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산다더라. 웃기지 않냐? 어쩌면 그게 더 편한 삶인지도 모르지. 그 순간 그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나도 그래도 되지 않겠냐는 정당화. 다들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는 면죄부. 너도 좀 유해져야 돼. 너무 꽉 잡고 살면 남자 숨 막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 막혀? 그래. 넌 너무 틀에 박혀 있어. 도덕, 의무, 책임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처음 봤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9의 여름, 우리 둘은 같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그는 그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책임질 줄 아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거든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좋아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 말 하나 믿고 제 인생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거 별거 아니더라. 나는 믿었어요. 사람이 한 번쯤은 흔들릴 수 있고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실수 앞에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그걸 자연이라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실수가 자기 진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도 넌 이해할 줄 아는 여자잖아. 그래서 내가 너 좋아했던 거야. 너무 무섭게 구는 여자들 많거든. 넌 나를 이해해 주잖아. 내가 뭘 말해도 그래도 옆에 남아 있었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당신은 내가 옆에 있는 게 내가 이해한 거라고 생각했구나. 남편은 멍하니 절 바라봤습니다. 난 당신이 바뀌길 바랐던 거야.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냥 넘기면서도 언젠간 이 사람이 돌아오겠지. 다시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런 희망 하나로 견뎠던 거라고. 그는 그제야 조금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였을 뿐 미안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끝났구나.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저도 이제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서 침대에 누워 그의 이불을 다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자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병들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올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나는 이제 내 길을 고민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식은 것도, 그가 욕망을 참지 못하는 것도, 나와의 관계가 지루해졌다는 그 말조차도 다 제가 잘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된 티셔츠를 입고 잤던 밤, 퇴근길에 립스틱 하나 바르지 못한 날,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 삼아 그의 손길을 피했던 순간, 그런 사소한 날들이 쌓여 그의 마음이 떠나간 건 아닐까? 스스로를 끝없이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틀려서가 아니었고, 내가 지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의 본능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본능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요, 그가 말하는 솔직함이라는 단어에 속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욕망이 생길 수 있다. 그건 죄가 아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 그 말들은 솔직함이 아니라 책임 회피의 말장난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욕망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한 번씩 불러봅니다. 정선영, 괜찮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스스로를 붙잡는 이 한마디가 요즘 제 하루를 버티게 하는 전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을 때 그 웃음소리에 구역질이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견딥니다. 이젠 그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견디고 있습니다. 며칠 전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는 왜 그렇게 착하게만 살아? 조금은 미쳐도 돼. 조금은 나쁜 여자여도 괜찮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언제나 괜찮은 아내, 좋은 엄마, 참는 여자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맞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젠 알겠습니다. 참는 것이 강함이 아니고 버티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붙잡는 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이름의 자기 파괴라는 것도요.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맥주 캔을 들고 소파에 앉아 피곤한 듯 말했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줄 대답이 더는 제 안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어떤 반응도 주지 않을 거야. 아마 그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순간은 제가 더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 어떤 감정도 내보이지 않게 되는 때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그를 정말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혼은 하지 말자. 그 말이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쌓아온 게 얼만데 각자 필요한 건 알아서 하고 가정은 그냥 유지하자. 그 말 앞에서 저는 차라리 그가 이혼하자고 말했더라면 싶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자는 그 말 속엔 감정도 책임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편해지기 싫다는 그 사람의 이기심만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가 말하는 가정이란 식탁에 밥이 올라오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명절마다 형식적으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능적으로 존재하는 동거 계약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정인가요? 저는 한때 그 사람이 웃을 때 따라 웃었고 그 사람이 아플 땐 숨소리까지 함께 아팠던 사람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기능이 아니라 감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가정은 감정이 배제된 살림의 틀일 뿐이었습니다. 가정은 지키고 싶다는 그 말은 그가 말하는 가정이 제가 생각하는 가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정은 편리한 틀이고 저에게는 지켜야 할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단어를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요즘 다 그래. 겉으론 부부처럼 살지만 서로 신경 안 쓰고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들 많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왜 결혼을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왜 가정을 꾸렸을까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었다면 혼자 살았어야 맞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조용히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당신은 행복했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듯 맥주 한 모금만 더 삼켰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달래는 말도 그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같이 있는 이 집을 익숙한 공간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떠났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났고 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떠난 마음을 붙잡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지워가며 살았는지 그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혼자 걷는 퇴근길에 자주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혼자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 상상 끝에 나오는 결론은 늘 같은 문장입니다. 지금보다 덜 슬펐겠지. 남편은 여전히 가정은 지키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은 무너졌다는 것.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나누는 밥상은 식사가 아니라 형식이고 서로의 존재는 사랑이 아니라 관성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그 굴레 안에 갇혀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로 저를 가두지 않기로요. 더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내지 않기로요. 요즘 들어 자꾸 지난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던 29의 여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야근을 반복하던 어느 날, 회사 근처 김밥집에서 마주 앉아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히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조용히 손등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 걸어도 되겠다고. 이 사람이면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제 모든 시간을 내어주었고, 제 몸, 마음, 미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와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이 사람과의 결혼을 과연 선택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순했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목이 말랐고 가정을 이루는 게 여자 인생의 목표처럼 주입받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경철은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에 감동했고 그의 성실함에 믿음을 가졌고 그의 손을 잡으며 이 사람이면 괜찮다고 안심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믿음은 때로 너무나도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아니, 혹시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욕망에 솔직했고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이었지만 제가 그걸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의 결혼은 시작부터 온전히 평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제 경력은 주춤했고 퇴근 후엔 제 일상보다 그의 저녁을 더 걱정했으며 주말이면 아이들과 집안일을 챙기느라 제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와줄게라고 말했지만 그 말의 전제는 항상 그 일이 내 일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죠.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저였지만 이제는 그런 저를 조금 불쌍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채워주는 감정인데 왜 나는 비워지기만 했을까요? 그날 남편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 좋아해.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이 이젠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이젠 그저 공기처럼 흘러만 갔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천천히 죽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는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면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것, 그걸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온 시간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결혼이 완전히 실패였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엄마가 되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의 내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정선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의 여자는 지난 10몇 년간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지도 않았고 무표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빛 하나로 말하고 있었죠. 이제 나를 살겠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경철,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였고 세상엔 괜찮은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는 저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이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봐줘. 다시 나를 사랑해줘.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줘. 이런 말들조차 이제는 하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사랑은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시작된 구걸이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여자로서도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욕망을 부끄러워했고, 감정을 억눌렀고, 자존심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점점 저를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만들었고, 저는 저 스스로를 사라져도 되는 여자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사람은 다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내 삶을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 오후엔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십니다. 한참을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책 한 권을 펼쳐들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엔 꽃가게 앞에 서서 이름도 모르는 꽃 한 송이를 삽니다. 누구에게 주기 위한 꽃이 아니라 내 방에 두기 위한 꽃입니다. 이경철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질문에 제 삶을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나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거실을 정리하다가 우리 가족 사진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한때는 웃고 있었구나. 그 웃음이 진짜였던 날들도 분명 있었구나. 하지만 그 시절이 지나간 지금 나는 이제 슬픔을 간직한 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끝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 여자입니다. 상처받았지만 꺾이지 않았고, 외로웠지만 무너지지 않았으며, 사랑했지만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려 합니다. 그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분명히 엄마도 아내도 아닌 낯설고도 낯익은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자는 다시 자기 삶을 걸어나갑니다.